네, 4.7 재보궐선거 직후에 여야 모두 새 판짜기에 나선 가운데 당 안팎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쇄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은 통합 문제를 놓고 각각 갑론을박 중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얘기입니다. 수습책, 쇄신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초선 의원들 반성문 같은 입장문을 냈고 재선 의원들도 모였고 오늘 3선 의원까지 모인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이 뭐 별로 없던데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제가 뭐 몇 개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네. 무능, 오만,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 위선 이 정도면 정계은퇴해야 됩니다. 반성도 이렇게 단어를 쓰는 반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찍어서 뭘 잘못해서 뭘 바꾸겠다 이렇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뭐 대표적으로 뭐 내로남불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국회의원들 그때 우리 선거 중간에 불거졌잖아요. 바로 예. 징계했어야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서울 보궐선거 할 때 단일화 국면이 초반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가 정치 기획을 주도했잖아요. 예. 우리 그런 기획이 없었어요, 민주당에. 김진애 후보와 그다음에 조정훈 후보가 단일화하면서도 어떤 프로모션도 없었고 컨벤션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전략 부재 이런 거 비판하고 그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두리뭉실하게 뭐 태도가 어땠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사람 태도 바뀝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반성도 저는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예. 정당은 두 가지예요. 정당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규율이 중요합니다. 당내 규율과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할 거 징계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럼 뭐냐? 재집권 플랜을 제대로 짜는 거예요. 이것이 혁신의 방향이죠. 그냥 내가 뭐 오만했네, 불손했네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 혁신되는 거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초선 의원들이 그 50명 넘게 입장문을 냈고 또 2030 세대의 초선 5명도 입장문을 냈고 반성문이죠, 반성문. 반성문이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선 의원들은 지지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렇죠. 뭐 이런 선거를 졌기 때문에 반성해야 됩니다. 예.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 반성을 하는 것 자체는 정체성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 민주화 세력의 뭐 문제, 486의 문제 이런 이야기 많이 비판하거든요. 네. 그럼 구체적 486 누구 찍었어? 그 발언 왜 했어?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486과 민주화 세력 전체를 비판하면은 정당의 뿌리잖아요. 뿌리를 비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누가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조국 장관 이야기는 실제로 당내 강원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꺼내는 거는 해결 못하면 분란만 자꾸 키우는 겁니다. 예. 그게 해결점이 아닌 거죠. 큰 선거가였으면 이렇게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도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초선 의원들이 그 입장문을 바로 냈더라고요. 그러면 당내에서 초선들의 그 메시지가 당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많이 줄까 그것도 궁금한데 어떠세요? 보통 많이 초선들이 개혁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정당에서 그 초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그렇게 저는 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초선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초선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다선 중진 의원들만 하더라도 여의도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여의도의 공식에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여의도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초선 의원들은 여의도식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고 여의도 밖의 민심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의 새로운 기운과 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초선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중요한 건 초선들이 한 1년 동안 아니면 공천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바깥의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초선들이 들어왔느냐. 예. 아니면 여전히 오히려 더 정치권에 익숙하고 정치권에서의 출세 공식에 좀 빠른 사람들이 초선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네. 그것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 초선이냐 중진이냐 재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또 아까 박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미 직을 그만두신 조국 장관 소환하는 것보다
지금 현직으로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거, 특히 이번 두 개의 그 재보궐선거가 모두 위력에 의한 성추행, 또 여성 인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이 선거에 반성한다는 사람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정말 포인트를 잘못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안규백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하고 이제 지금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안규백 의원이 허리하는 이제 정세균계인데, 윤호중 죄송합니다. 윤호중 의원도 이제 정세균 대표하고도 좀 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예. 한편으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의 계파 관계라든가 또는 뭐 이 노선 이런 것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사무총장을 했어요. 아마 윤호중 총장 시절에 도움받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네.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에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뭐 상임위 배분은 아니겠네요. 뭐 1년이니까 그렇다 예. 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리 문제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겸직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뭐 장관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황희 의원이나 이제 권칠성 의원이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장관 자리 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본인도 이제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저는 작동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이번에 이 쇄신의 흐름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그러면 각 인물의 어떤 말씀해주신 장단점들도 있을 텐데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좀 더 적합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두 분 다 뭐 흔히 하는 이제 범주류 성향이신데 이제 뭐 정치적 무게로 보자면 이제 윤호중 의원이 좀 뭐 높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이제 뭐 핵심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자유롭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 보셨을 때 꼭 어떤 인물을 특정하진 않더라도 어떤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이제 지난 뭐 21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관계를 보면 과연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대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을 거의 독식하고 또 임대차 3법 등의 주요 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의 반대와 토론, 절차적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죠. 네. 저는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제가 그분들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지만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을 어떤 적폐 세력의 후손 정도로 규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독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또 계속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첫 번째 조건은 협상 파트너로서의 야당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 선거가 주는 국민의 교훈을 저는 엄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성은 굉장히 표면적인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뿌리 깊은 반성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박 대표님 얘기하시는 게 저도 원내에 있어봤지만 원내대표를 두고 많은 의원들의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네.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니까 민주당의 정치가 너무 좀 격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 민주당 겸임하는 장관 수도 많고 외부 자리 수도 많습니다. 이제는 좀 의원들이 자리보다는 다음 대선과 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일해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도 쇄신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청와대도 쇄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모진 개각 그리고 총리 이제 교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철희 전 의원이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 자리로 배치시킨 건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뭐 방송도 그만두셨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이제 곧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분이 흔히 하는 이제 전략가예요. 이제 전략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이 국민들에게 감성적으로 어떻게 먹히는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 있게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당청 관계에서 이제는 이제 당의 우위를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정책 기조에 있어서의 이 부처에 대해서 이제 조정 능력을 정무수석도 저는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대부분 이제 흔히 하는 이제 공직자 출신들 장관들이 이 많이 또 오는 경향이 있고 이 정부의 이제 공직 사회 자체가 이완되기 때문에 이제 관행대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 위의 정책 노선의 방향에 맞춰서 조정하는 역할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이제 정치권에서 야당과의 그런 소통 면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그 지금 소식 그리고 정무수석에 만약에 내정이 된다는 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20대 이제 이철희 의원하고 의정 활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떤 성격이신지 어떤 또 능력을 갖고 계신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초반기에 정무수석으로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제 뭐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청간의 불협화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께서 정말 바깥 민심을 제대로 들으시는지 이런 의구심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철희 의원을 저희 패스트트랙 일종의 이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밀어붙일 때 아마 수석 부대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걸 봤는데 본인이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본인의 역할을 못 하시고 결국은 그냥 주류대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그거 사실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이번 상황이 과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돌파를 하시고 이 상황을 국면을 전환을 시키실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상황으로는 이철희 의원님에 대한 그 능력이 약간 좀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되고 이철희 의원 개인으로 보면 시기가 좀 더 좋을 때 오셨으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렵다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좀 최대한 발휘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또 당정청의 지금 불협화음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제 21일까지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개각과 총리 교체는 어느 시기에 또 그 정세균 총리는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총리 하마평도 있던데요. 개각은 어쨌든 이제 총리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란 가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란 갔다 오신 다음에 총리 후보가 정해지면은 그 시점으로 해서 저는 뭐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들이 또 중용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합당을 먼저 할 것이냐, 지도부 선출을 먼저 할 것이냐, 이 선후 관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떤 거든 원칙과 상식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신 그 민심을 읽고 그것이 원하는 바에 의한 저희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출마의 뜻이 있으신 분들의 목소리만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원 내부에서도 조영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당대표에 나오신다면 지금 뭐 원내대표든 뭐든 하나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직 원내의 의사결정의 취합도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원외위원들이 더 많은데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의사 취합도 또 더 나아가 우리 당원들에 대한 의사 취합도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언론에 나오는 것이 좀 빠른 행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지금 저희가 다시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안이 된 것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내뱉은 일종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 합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서는 합당의 조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합당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당이죠. 예,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 그때 얘기한 게 맞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정말 국민의힘과 합당할 의지가 있는지는 저희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발언을 하신 그 당사자께서 다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어땠든 간에 저희는 그때 오케이를 한 게 아니라 그 제안에 그냥 경청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야권 통합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야권 통합, 뭐 통합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저기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 이야기 하는데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임 지도부에다가 비책을 3개 줬을 겁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합당 문제에서 합당 아니다, 개별 입당이다. 왜? 알고 보면 사당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절대 지분 주지 마라, 합당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당대회 이후에 입당을 시키던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안철수 대표의 이제 표현하자면은 이 효용성이 이제 또 떨어진 거죠. 서울시장 선거의 이제 불쏘시개로서 역할은 했지만은 예. 이제 받아안게 됐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정쟁과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봤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시간을 많이 끌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물러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방지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당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3자 대결로 나왔어도 국민의힘이 시장을 차지했을 것이다. 단일화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뭐 공식 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인터뷰에 네. 나온 답변입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내부의 비대위원장으로 계실 때부터 예. 계속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당에서 믿지를 못했죠. 3자 구도로 가는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가 있고 나서 김종인 매직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면 맞아.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았어.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했었어도 가능했었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위원장직을 그만두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정치계의 원로로서 또 이번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끄신 당사자로서 네. 편하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단어가 약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묘하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그 거친 단어를 정제하거나 이렇게 좀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약간 야당의 균열된 모습이라든가 또 뭐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장난기가 발동이 된 게 아닌가 싶지만 저는 뭐 평상시의 말씀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 발언을 두고 대응하는 저는 국민의당의 반응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원래 뭐 직접 나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좀 저는 격에 떨어지는 대응을 하면서 네. 왜 저런 반응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고 그것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다 당대표와 공감을 하거나 당대표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점수가 깎이는 행위였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쓴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안 하실 게 아니라면 저는 그 쓴소리를 정말 자기에게 자기 발전의 에너지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예. 오히려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그런 쓴소리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굉장히 뭐 주도권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 옛날에 안철수 대표 그 순수했던 새 정치를 바라는 정치인 안철수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예. 모든 발언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정치인 안철수만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문제는 해프닝이지만 예.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철수 대표도 조금 더 성장한 정치인으로서 포용력을 갖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예. 아니 이게- 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 정치인 원래 잘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보면 이제 늘 참지 못하고 이제 금도를 넘는 발언을 덧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많이 만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 정당의 전임 비대위원장이고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큰 실수하신 겁니다.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중에 또 들어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치 혐오하고 우습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참석을 물론 화상으로지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참석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석자 중에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이야기인 걸까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청와대 국무회의나 청와대 내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연 대통령의 뜻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참석은 그런 회의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건강한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라고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부 입장 안에서는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소 불쾌하거나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국민들은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 의견 제안을 갖고 서로 대안을 찾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략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형 상생 그 방안이라는 걸 해서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이 코로나가 또 갑자기 또 확 서울에서 늘어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저는 결정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참 사람 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단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뭔가를 한번 대단하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욕심이 사실은 이 정치인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예. 사실 이런 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체제와의 협의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뭐 나만의 뭐 브랜드로 만들겠다. 이거 좀 과도한 욕심이다. 뭐 혹시 좀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